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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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멀리서 아까 브라질에서 오시고 또 어디서 오셨죠? 한 분이 또 스리랑카에서도 오시고 또 아까 경북에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문팬 여러분. 저도 문팬이고요. 2012년도부터 또 2010년도 대통령 선거 또 이번 선거에서도 서울에서 서울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미경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저는 남다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그러니까 와서도 이상한 장관님 말씀 듣고도 마음도 뭉클하고 또 세계적으로 팬 여러분께서 이렇게 다 퍼져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더 잘하시고 또 힘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제 문팬 우리 권민수 대표님 계시죠? 권민수 대표님과 2012년도 때부터 인연으로 오늘 제가 4일까지 보게 됐는데요. 정말 반갑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좋은 얘기들, 권력 구조부터 시작해서 지방권까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또한 양해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영 의원님께서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옆에서 여러 가지 의회 근처에서 데모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 좀 막혀서 좀 늦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먼저 좀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들어오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더. 먼저 1시간 동안 열방해 주신 우리 이상수 전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았어요. 먼저 패널로 참석해 주신 네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좀 이따 소개해 드리고 또 젊은 기초단체장이었죠. 2010년도 기초단체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또 젊은 후보로 당선되었고 현재 재성구청장으로 역임하시고 노무현 재단계획 전액기획위원이자 현재 자치분권 개헌 추진본부 상임 집행위원장이신 김우영 은평구청장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옆에 계신 분은 TV에서 몇 번 보셨죠?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전문가이시지만 학창시절 연극을 더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또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하여 헌법 강의를 해주셨고 현재 한동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요. 이국운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마침 지금 이제 이인영 의원님께서 들어오고 계신데요. 이제 그 자리에서 오시면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할을 봐주셔야겠네요. 네. 또 오시전에 아까 우리 정무부 시장님께서 오셨었는데요. 예. 김종욱 서울시 정무부 시장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로해서 김인재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김인재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성 국회의원이시고 또 현재 개헌특위 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대협 초대 의장이셨죠? 이인영 국회의원 소개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현재 개헌의 최대 핵심 의제인 권력구조 개편과 그리고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기본권 확대 순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로 활동하시고 또 후권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이상수 전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개헌, 아까 특히나 시대 정신을 담아야 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권력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죠. 네. 저는
잠깐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먼저 우리 이인영 최고께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보충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아직 분위기를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30년 전 개헌을 한번 이뤄내신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시죠. 87년 민주항쟁 그때의 소요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개헌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87년에는 항쟁에서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서는 실패했는데요. 올해는 촛불에서도 이기고 또 정권 교체도 이뤄내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또 한 가지 남은 게 있었는데 항쟁은 우리가 주역이었는데 개헌에서는 우리가 주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제 마음속에 남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탓에 어쩌면 개헌에서 주역일 수도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항쟁에서 주역이었으면은 개헌에서도 국민이 주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헌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통령 말씀은 두 개였지 않습니까? 하나는 국민 참여 개헌 과정이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선거제도의 대개선이 있는 그런 정부 형태의 변경을 비롯한 개헌 논의일 수 있는 거냐 그런 건데 그 첫 번째 조건인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개헌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마저 하는 것이 촛불 정신의 한 단계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후 남은 과정에서도 여기 참석하신 문팬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형태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 형태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개혁 이런 것들이 개헌에 반영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자유 그래서 그런 것과 동시에 어쩌면은 97년 IMF 이후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신자유 질서, 신자유주의적 질서 속에서 초래된 이런 극단적 양극화의 이런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개혁해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개헌 과정에서 담겨야 하는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소홀히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좀 부족하고 개헌특위에서는 그거보다도 더 부족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기본권과 그런 사회경제적 개혁이 사실은 정부 형태보다도 우리 국민과 시민들의 삶에 더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그것을 얼마만큼 해내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 과제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분야만 특화해서 의원들 총회를 통해 가지고 집중 토론을 벌이기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측하시다시피 우리 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진보정당 같은 경우는 실현할 능력이 없고 야당 같은 경우는 보수적인 야당 같은 경우는 그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부 형태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이제 다음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쯤 되면 저희는 좀 더 부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또 전제될 수 있는 것들이 지방 분권 아니겠습니까? 분권과 자체 문제는 조금 이따 김우영 부총장의 몫인 것 같아서 제가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국민 참여 개헌이냐, 그 다음에 선거법의 개선을 개혁을 하는 상태 속에서의 논의냐, 국민의 기본권 혹은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대개혁 이런 것들, 지방 분권 이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바꿔나간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할 것이 정부 형태와 관련한 겁니다. 흔히 정치권이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에만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나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꼭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정부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각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이원 정부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치권 일반에서 모두가 이 과도하게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이 가능한 이런 헌법 체제의 그 개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이라는 이런 표현들로 많이 왔습니다. 근데 논의를 하다 보니까 분권형 대통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막 뒤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5년 단임에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대통령제를 개혁하자는 건 다 똑같은데, 그건 다 똑같은데 완전한 삼권 분립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를 하자는 것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반분하는 이원 정부제도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내각제인데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기 때문에 그것도 분권형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처럼 대통령도 뽑고 그 다음에 총리, 수상도 뽑는데 사실상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내각제하고 거의 동일한 이런 것도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야기할수록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내각제이거나 내각제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아서 외치를 주로 담당하게 하고 혹은 국가 전략적인 측면을 주로 담당하게 하고,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하게 하고, 그래서 혹은 뭐 내치를 담당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원 정부제, 이것도 분권형이다, 그것도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그 형태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도 그런 의미에서 이원 정부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프랑스도 이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원 정부제라는 것이 이렇게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임상 실험이 된 바 없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삼권 분립을 완전히 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이렇게 대통령제를 개선해내는 거, 개혁해내는 거, 좀 더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못하도록 하되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적 형태의 그런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하고 이제 섞여 있었어요. 논의를 하다 보니까 분권형 대통령제의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중심제, 이원 정부제, 내각제, 이렇게 다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하고 구분을 해서 특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찬반과 관련해서는 더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분들은 첫 번째는 그렇게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형태를 완전한 삼권 분립 형태로 개선해내는 것만 해도 정치가 크게 바뀐다.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면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이 출현할 수 없다. 이런 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행정부에게 가 있는 입법권, 이런 부분들도 대대적으로 국회로 다시 이동시키거나 아니면 아주 최소한으로 제한해서 놔두는 이런 거. 제가 시시콜콜이 얘기하면은 좀 저도 부끄러워질 텐데, 국회에서 입법 심사를 하다 보면은 대통령과 정부의 뜻이 있는 것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조차도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서 발의한 법이 우선적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국회에서 법이 중요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그런 정부와 대통령 쪽에서 발의된 법들만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법권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회 제안하거나 국회로 옮기는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430조 쓰는데 이 엄청난 돈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권력입니다. 행정부에서.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행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법률주의 해가지고 그 연장선에서 국회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국회에서 다 예산 편성권까지도 가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그럼 최소한 국회에서 정부에서 넘긴 그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변경을 가할 때 정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는 국회가 권한을 가져야 예산권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다. 왜냐하면 430조를 집행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편성하고 심의하고 의결하고 수정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권한 정도는 국회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돈의 권력도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1% 430조 중에서 5조 미만의 것만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정하는 것도 정부가 동의해야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사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감사원이 있어서 행정부가 돈을 제대로 썼는지 직무를 제대로 하는지 감찰하는 권한이 감사원한테 있는데 이게 뭐 행정부와 감사원이 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 못하더라도 이웃 사촌 형제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돈 제대로 썼는지 직무 제대로 하는지 이걸 감사한 부분들이 잘못하면 셀프 감사가 되는 거죠. 봐주기 감사가 되고 덮어주기가 될 수 있고 혹은 찍힌 놈만 감사하고 서울시 교육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의 그 기능들도 독립시키거나 아니면은 예산권은 분리해서 국회 쪽으로 이동시키거나 예산감사는 직무감찰만 독립해서 별도로 놔두거나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법기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법부의 수장인데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국회에서 동의해가지고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따라가는 게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도 그러니까 명백하게 인사 추천 과정도 독립시켜서 사법부가 완전한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헌법기관과 권력기관들이 있는데 중단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한 2, 3분만 더 하고 네. 이런 거조차도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대통령이 지명해가지고 국회에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수장부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면 그 전체적인 헌법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이 독립화, 중립화되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를 하면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정치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도 그냥 지금 5년 단임의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가 아니라 완전한 삼권 분립에 그래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선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고 조금 정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되는데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간접으로 선출한 수상이나 총리 이 리더십보다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아서 거기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권력의 리더십 이런 것이 똑같이 민주제적이지만 더 강력한 리더십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정치적 고려도 있습니다. 이게 독일 같은 경우도 내각제 해가지고 통일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독일은 유럽에서 큰 나라입니다. 우린 동북아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4강이 이렇게 있는 데서 작은 나라고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이원정부제인데 이원정부제는 학자들이 지적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하고 내각제의 중간 형태로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내치하고 외치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TA는 경제니까 내치입니까? 아니면은 외국하고 관련돼서 통상이익이고 이런 거 외교 관련돼서 외치입니까? 개성공단은 경제니까 내치입니까? 아니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외치입니까? 이런 게 잘 현대에서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역이 모호하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충돌이 생길 때 대통령과 총리의 견해가 다르고 대통령당과 총리의 당이 다를 때
그 정치적 혼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와 같은 한국의 정치 문화 속에서는 지금은 그걸 했다가는 혼란으로 간다. 그러느니 차라리 내각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각제는 정치적인 민감성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빠르고 교체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정 구성이라든가 연합정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체제 정합성, 제도 정합성 이런 것들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장점이 있고, 현대사회에서는 그걸로 대처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도 더 빠른 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체로 야당은,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원정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해가지고 그 총리가 내각 구성을 주도하자. 그래서 사실상 정부 구성을 총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제에 가까운 이원정부제다 볼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내치하고 외치를 구분하자 이렇게 하는 이원정부제를 주장하는데, 그거는 내치와 외치의 그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것이 좀 모호하기 때문에 좀 과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헌정의 경험 속에서 내각제는 군사정권이 장기집권 음모로 많이 썼고, 이원정부제는 장기 집권을 획책했던 군사 정권과 그 다음에 야당과의 투쟁 과정 속에서 이것을 타협시키려고 했던 이민우, 홍사덕 이런 사람들이 87년에 일정한 의미에서 사쿠라 개헌으로 몰렸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가 정권을, 권력을 다 놓지 않으려는 일정한 반격 수단으로 정치적인 노림수로 그러니까 탄핵의 피난처 비슷한 걸로 생각했었던 이런 부분들에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편견을 좀 내려놓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이 제도적으로 더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치적인 의심 이런 것들을 우선은 뒤로 놓은 상태 속에서 순수하게 임해서 듣고 토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시 안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내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이상수 전 장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연할 때 얘기했으니까 짧게 이인영 최고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이제 다른 견해를 펴고 싶은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개념상의 여러 가지 혼동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4년 주임제라든지 또는 분권형 정부제 또는 혼합형 정부제, 이원 정부제 아주 막 복잡하게 쓰이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지금 정치권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하여튼 우리 권력 구조가 분권과 협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이제 권력을 어느 특정 집단이 독식하지 말고 분권, 공유, 그리고 협치를 주장하는데 분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의 행정권과 의회 권한을 분권을 확실히 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죠. 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간의 수평적 분권, 수직적 분권도 분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기한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대입되어 있는 견해가 4년 중임제 대통령제고 또 하나는 분권형 정부제 또는 이원 정부제 또는 혼합형 정부제라고 부르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를 갖고 이제 얘기를 전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인영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나 여당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야당은 분권형 정부제를 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4년 중임제 대통령제의 폐해로 야당이 들고 있는 논거는 과연 상권 분립을 더 명확히 해서 지금 정부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회로 준다고 해서 또는 지방분권을 해서 약간 지방정부의 행정권을 지방정부에 준다고 해서 과연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겠느냐. 지금 제일 문제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주인데 역시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다. 정치 제도보다도 정치 문화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보고 국가의 권력기관 당을 장악하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대통령이 독주를 하지 않고 제대로 균형 있게 정치할 수 있겠느냐. 어렵다고 본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집행권을 나누어서 대통령과 총리한테 권한을 이분시키는 제도, 분권형, 혼합형 제도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권력을 나누면은 그 권력을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냐. 현대사회에서 근데 외교하고 경제가 아주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맡아야 되는가 하는 어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차라리 그렇게 기능적으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 달리 전체를 다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비판적인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전 분야 하는 그런 올라와 나신 게임으로 하지 말고 단계적인 사고방식으로 가서 그나마 개선된 형태로 가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인영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법률안 제청권과 그 다음에 입법권 예산 제출하는 것은 완전히 국회로 넘기고 그 다음에 행정권 중에서 지방 행정권은 완전히 지방분권에 의해서 지방정부에 주고 또 감사원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게 해가지고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내고 더 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장관을 지금은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데 일정하게 그것을 국회에서 동의만 아니라 국회에서 약간 추천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이렇게 좀 더 동의를 지금 국회에서 않지 않아요 장관들에 대해서는. 근데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약화시키면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완벽한 걸 갖다 원하지 말고 단계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풀자 해서 이 단계적 사고방식에 의한 이혼 집정부 사면 중임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논의하면서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기본권과 오히려 지방분권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 기본권은 현재 헌법 하에서도 해석을 잘 해내면 일정하게 보완이 가능합니다. 물론 새롭게 기본권, 정보 기본권, 무슨 생명권, 안전권 이런 걸 다 신설하자고 하지만 신설되지 않아도 현재 잘 해석하면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봐왔지 않습니까? 지금 87년 헌법 이후에 대통령이 6번 바뀌었는데 전부 다 불행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정치 문화가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지금같이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자칫하면 4년 중임제가 8년 단임제가 되어 말지 않겠는가. 그래서 권력을 나누어서 정말 대통령과 총리가 나누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견해가 있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젖혀두고 기본권 문제가 강조가 되는 것은 저는 약간 처음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처음에 우리 의도하고는 좀 달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먼저 권력 구조를 고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게 주장은 하지만 좀 안 되면 뭡니까?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그 단계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뭐 연성헌법을 만들어가지고 헌법을 국민들이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바꿔놓고 우선 합의된 기본권이라든지 그 밖에 뭐 또 지방분권 제도를 고치고 바로 또 이어서 권력구조 부분에 관해서는 총선이 한 3년 남았으니까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깐다면은 그런 논리도 수용할 수 있지만 크게 봐서는 권력구조가 중요하지 않고 기본권이 중요하니까 기본권 먼저 고치자 하는 논리는 제가 볼 때 처음에 헌법 개정 운동을 했던 사람들로 봐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인데 대통령께서 국민 참여 기원을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은 국민 참여 기원의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원이라는 것이 정치 권력 간의 타협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담는 거라고 해서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이해관계자한테 맡기면 타협이 안 되고 계속 평생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해관계자들끼리 타협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한테 토수하면 된다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권력구조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 원전의 공론화위원회에서 그 공론화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그 안을 만든 것처럼 헌법 개정안 중에서도 권력구조 부분에 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든지 또 안 되면 국회가 정말로 끝내 그것을 못 해내면 정부도 견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소리를 정확히 들은 다음에 그걸 견안으로 제시하겠다.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옆에 우리 이인영 정치인이 계셔서 내가 좀 쓴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한 1년 동안 개헌운동을 해보니까요. 개헌이 가장 안 되는 이유가 한 3가지 있더라고요. 첫째는 정치인들이 개헌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절실하게 개헌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헌이 안 돼요. 세 번째는 개헌의 논의가 너무 편파적으로 폐쇄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돼요. 그래서 개헌의 논의를 좀 개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3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인영 최고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반박하겠습니다. 두 분의 네네네. 지금 두 분의 견해가 조금 이제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이제 토론 중에 좀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지방분권 개헌을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죠. 지금 현재 지방분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우리 김혜영 부총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이라 참고하시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그 국면이다. 대통령 권력이 진짜 센가요? 대통령이 유권자들의 어떤 여망과 바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실행력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예전에 그 명량이라는 이순신 장군 그 영화를 보면은 그때 이제 선조가 이순신 보고 곤율 밑에 가서 싸우라고 그러거든요. 수군이 약하다 일본에 비해서. 일본은 섬나라니까 당연히 수군이 셀 거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은 사무라이 나라여가지고 수군이 아니고 육군의 수송선이었거든요. 이제 이순신은 우리 수군이 강하다는 거 알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임진왜란에서 승장이 되었던 거죠. 저는 그 대통령 권한이 다소 예를 들면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잘못한 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물의 잘못된 점을 제도의 문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박근혜가 음주운전을 한 거지 그 구획선 차선이 잘못돼가지고 사고 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개헌 논의가 잘못 가면은
정말 이게 잘못하면 속불 자르다가 소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대통령 중림제라든가 국민의 어떤 선출된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방향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그 엘리베이터에 가면은 문에 기대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고 우리나라에서 잘 이끌어 가려면 대통령한테 기대면 안 됩니다. 기대지 않고 우리 스스로 뭘 하자 이게 자치분권입니다. 예전에 대구에서 촛불할 때 어떤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박근혜가 물러나면 세상이 좋아집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예를 들면 박근혜가 물러난다고 해서 절대 명령적인 엄마가 바뀝니까? 폭력적인 아빠가 바뀌겠습니까? 또 알바비 떼먹는 편의점 사장님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어떤 여학생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적 상부구조의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뭐 노사모의 열풍, 많은 열풍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생활인들이 마을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대리인들이 여의도에서 정치를 할 때 우리 국민의 연망을 반영해서 정치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뽑아놓고 중간에 또 욕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 새 사람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간접적인 민주주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직접적으로 우리 마을의 일은 마을 총회를 통해서 또 직장 내의 문제는 직장 안에서의 노사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직장 안에서의 직장 민주주의와 지역 단위 안에서의 마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때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이 국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얘기할 때 단순히 대통령의 권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사회 앞에 놓여 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중앙은 중앙의 힘으로 중앙이 갖고 있는 좋은 어떤 결집된 힘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지방은 아주 지역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다양한 해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분권을 함으로써 다양성 있는 해법을 우리 사회에서 모색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측면에서 어떤 지방 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방이 서울보다 못 살기 때문에 서울만큼 뭐 빌딩 짓고 SOC 늘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거는 결코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지방의 서울화지. 우리는 지방의 서울화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각기 다 장기마다 다 특징이 있어서 골고루 그 특유의 어떤 그 소질을 발휘를 해서 균형을 갖춰야 되지 간이 좋다고 다 간으로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방 분권이야말로 다양성을 확보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푸는 문제 그걸 지역 단위의 마을 주민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를 해서 우리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자치분권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수 장관님이 얘기하신 권력구조의 개편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헌법에 자치권을 명시를 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 원리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직접 한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꿨을 때 지난번에 광화문의 기적처럼 그 수백만이 움직여도 사고 한 건 없고 또 폭력적이지 않고 세계사적으로도 아주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선례를 남겼는데 그걸 우리 사회 구성 원리로 전환시키자. 이런 것이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자치분권의 주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안내해드리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까 이인영 의원님이 바로 그 반박권도 드리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6시 반까지 연장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 논의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또 토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6시 반까지 하는 걸로 하고 아마 중간에 박원순 시장님도 잠깐 들러서 말씀도 전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구 장관께서 아까 이상수 장관님의 보충성의 원리라든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담고 말씀하셨고, 요즘 김영구 장관께서는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권에 대해서 정말 전도사가 돼서 많은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국민발안제 등
국민 기본권 강화에 대해서 이고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학자라서요.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에 관해서 학문적인 논평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헌법 개정에 관해서 두 가지 다른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확대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반대로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확대를 해야 권력구조 개편도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떻게 나눌 건지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의 방식 자체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방식 자체가 국회의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세력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 구조의 개편은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 구조 개편한다는 게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20대 국회인데요. 18대 국회부터 국회의원들이 다 입만 열면 권력구조 개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력구조가 개편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있는 권력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권력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력의 크기를 어떻게 줄입니까? 지방분권은 우리나라에 이것저것에 옆에 계신 김우영 부총장님처럼 선출된 각 지역의 지도자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각 지역의 정부들로 그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는 권력 중에 일부를 가져오자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의 권력은 줄어듭니다. 기본권은 무엇입니까?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각 시민들의 권리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기본권이 확대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권력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지방정부의 권력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현실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다 이제 당권을 잡고 결국 현실 정치에 복귀를 하셨는데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그분들 모두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내년 6월 선거에 분명히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거냐? 정치 권력 사이에서 합의가 안 돼서 권력 구조가 합의가 안 되었으니 다른 개헌도 할 수 없다라는 변명을 우리 국민들은 그대로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권력을 줄여야 합니다. 기본권과 지방분권이라도 획기적으로 먼저 개헌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권력 자체를 줄이면 그 남은 권력을 새로 나누기 위해서라도 권력구조 개편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이인영 의원 계셔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가 뭘 했는지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개헌특위는 말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안을 만들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어디 초안이라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난 여름부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개헌특위의 이름 하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국민들이 물었습니다. 초안이라도 있어야 얘기를 할 거 아니냐? 초안도 없이 그냥 의견을 들어보러 토론회를 하는 거다. 아니, 그런 토론회가 어디 있습니까?
개헌특위 빨리 안을 만드시기를 촉구합니다. 그 안을 앞으로 일정을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해서 1월 중순까지 권력구조에 관한 여야의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권력구조 개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선에서라도 먼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으십시오. 대통령은 이미 내놓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그 권력을 못 내놓고 있습니까? 그게 국회의원들 겁니까? 기본권에 관해서 간단한 말씀만 올리고 제 이야기 좀 마치겠습니다. 기본권을 기본권 개헌 논의를 하는데 지금 개헌특위의 자문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다고 저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나올 만한 기본권에 관련한 여러 토론들은 안으로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택할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헌법학자로서 말씀드리건데 기본권은 가치관과 가치관, 세계관과 세계관이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합의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본권을 혹시라도 잘못 규정해 놓으면 그것을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해석하는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 기본권 부분을 결국 하려면 정치적으로 이미 상당한 합의가 있거나 광범위한 합의가 있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 현실에 우리가 이미 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문으로 만들어내는 것 정도에 국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기본권은 세계에 지금 정보국가 우리가 1등인데 헌법에는 그 조문이 없어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아이들과 집이 20년 둘이 벌어도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는 지금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주거권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욱 부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이 스스로 헌법이 정한 틀에서 삶의 방식을 정할 수 있으려면 주민들의 자치권이 기본권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진짜 보장하려면 누구라도 적어도 어디 살든지 내셔널 미니멈은 맞춰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사회 안에 지금 이미 광범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합의를 조문으로 만드는데 무엇이 어려워서 아직도 아무 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건지 저는 헌법학자로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대권에 나오셨던 분들이 모두가 개헌에 대해서 약속을 지켰는데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구조는 정말 문제이죠. 또한 아까 개헌특위에서 많은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됐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을 많이 못 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얘기를 못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인영 의원님 다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이상수 선배님이 기본권만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도 그렇게 드리지 않고 정치권이 권력 형태만 논의하고 정부 형태만 논의하는 거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기본권 문제나 사회경제 개선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돼야 할 분야인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어서 우린 더 하려고 한다 이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전 정정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략 문제가 사실 있죠. 그 정략에 따라서 이 개헌 문제가 굉장히 왜곡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대선 전에 개헌하자. 이건 명백한 그 정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는 이상수 선배님이 더 잘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에 개헌하자는 건 가능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대선 전에 개헌해가지고 3당이 이렇게 개헌하자고 발의했던 내용 보면은 이원정부제 하자는 건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명백히 다른 정략이 개입된 거죠. 권력의 일부라도 자기들이 유지하고자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타협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타협하면은 저는 그 촛불을 왜곡하는 거였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도 정략으로 표현하신다면은
그 정략은 뭐 제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의의 문제였지 정략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방선거 때 개헌을 동시에 하겠다. 이게 모든 사당 그 대통령 후보들의 공통된 약속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가장 공고한 개헌과 관련한 합의입니다. 그 부분들을 깨고 있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략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그 참여, 광범위한 의견 이런 것들을 랜덤하게 일반적인 그 표준들, 표본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고 랜덤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원탁 토론회 같은 거 하려고 그랬습니다. 5,000명 정도 샘플을 추출해서 영남에 1,000, 호남에 1,000, 강원, 충청 이런 데 1,000, 그리고 수도권에 2,000 이렇게 해서 5,000을 샘플을 만들고 그 여론조사 하듯이 정확하게 샘플 추출해가지고 그분들을 국회 그 잔디밭에 모여서 가을에 볕 좋은 날 충분히 토론하시고 사전에 생각했던 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 하려고 했던 거 저희가 정략 때문에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정략 때문에 막힌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 토론해 보면은 헌법 전문에 민주항쟁의 역사 이런 거 집어넣는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 반대하는 세력이 반대한 겁니다. 이걸 변명으로 생각하신다면은 뭐 국회에서는 한 일이 없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국훈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답답하고. 그런데 통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으로 정치권 국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인영 그 의원님이 개헌투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국민들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네, 조금 이따가 말씀하시고 네, 이인영 의원님, 이인영 의원님 이렇게만 맞아 말씀을 하시죠. 네. 그래서 탄핵을 한 해 만에 할 때 불가능한 것을 국민들의 뜻으로 의지로 바꿔내셨듯이 어쩌면은 저희는 무능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한 번은 더 이 개헌과 관련해서 반듯한 힘을 만들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런 점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고백컨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선전이 아니라 지방선거 전에 저희가 개헌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지금부터 3개월 딱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90일 정도의 개헌 절차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6월 13일 날 하려면 3월 13일까지는 국회에서 발의가 돼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지금부터 한 3개월 남은 시간인데요. 이 남은 시간을 저희가 어떻게 쓰냐 문제가 남아있고 혹시 연장한다면 4월 초까지만 돼도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하면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을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써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찬반이 있고 여야 간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런 시점쯤에서 어느 시점쯤에서 국민들께 정직하게 표현하는 손을 벌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구별해서 혼내켜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헌의 주체로서 국민들의 힘 이런 것들이 한 번은 더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촛불의 민심을 잘 받들어서 개헌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가장 고민이 지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인영 의원님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준 국장님. 제가요. 네. 그 세 분 얘기에 대해서 다 하나씩 한번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인영 최고께서 정략적인 행동을 별로 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개헌 과정을 한 1년 동안 지켜보고 정말 앞장서서 운동했던 사람이고 국회 자문위원회의 소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개헌이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다, 크게 말해서. 첫째는 정치권이 개헌에 대해서 정말 하려고 하는 절실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다른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금방 태도를 바꿔서 개헌 문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더라. 두 번째는 개헌 문제를 정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개헌을 폐쇄적으로 특정 그 관계자들만이 논의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정략적인 문제를 보면요, 대선 전에는 제가 보니까 우선 그 지금의 야당이 막 서둘러 가지고 대선 전에 개헌을 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략적으로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좀 대선에서 불리하니까 가능하면 하면 새로 뽑히는 그 대통령이 좀 권한을 많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정략적으로 개헌을 빨리 하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솔직히 제가 표현한다면 그 당시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의 그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몰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약화되는 건 원치 않아 보여서 개헌을 빨리 하려고 서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꼭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으면 금년 1월 달부터 개헌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논의는 충분히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제가 보는 한 우리 민주당도 좀 내가 볼 때는 그 개헌 논의를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도 역시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재로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한국당에 문제가 있다. 걔들은 정말로 자기들이 6월달에 개헌한다고 해놓고 지금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는 노골적으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홍 대표가 뭐라고 하는 거지? 우리 지방선거에서 불리하니까 못하겠습니다는 얘기를 해요. 정략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정략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개헌 전체를 볼 때 제3자에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개헌은 정략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저 이 교수 있잖아요. 이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기본권이 중요하고 권력구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본권 잘 활용하면 권력구조 부분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본권은 우리의 국민들의 인권을 신장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권력구조 부분은 그 기본권을 보장시키는 수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본권이 많이 보장돼 있어도 권력구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수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기본권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상호 밀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본권도 많이 확대시키고 신장시켜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권력구조도 잘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두 개가 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현재로 봐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본권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개헌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제도를 해석하고 해서 충분히 현재 기본권을 그런 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 권력구조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정말 기본권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다시 독재로 간다. 그래서 권력구조를 먼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는 권력구조를 먼저 고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중간에 부총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지방권에 있어서 지방권을 하는 그 목적이 이제 모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서 어떤 것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어떤 것은 지방정부가 행사해서 권력의 다양성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 바꾸기 하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한편으로 봐서는 다양성 때문에 권력구조를 우리가 이제 중앙권 제도를 필요로 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아까 보통성의 원칙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는 정말 그 중앙정부가 하지 않을 일과 중앙정부가 먼저 할 일을 확실히 구분해놓은 차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인가요? 전화해가지고 미국의 한 주에서 산불이 나니까 그 주정부 주지사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어이 주지사 좀 도와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이 나도 뭡니까? 직접 대통령이 나서는 거 아니고 주정부가 나선다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권한을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우선
잘 알고 가까이 있는 정부가 먼저 하자는 원칙. 저 바꾸기 하면 외교, 국방 이런 것만 저 대통령이 맡고 지방 행정은 전부 다 우선 지방정부가 맡는 그런 분명한 구별을 짓자는 의미고, 이제 더 나가서 우리 저 김 총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다양성도 살려서 외국하고 교육할 때도 지방정부가 나서가지고 직접 중국에 한성하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가 나설 수 있고 해서 다양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열기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자, 김영구 장장께서 말씀하시죠. 네. 네, 저는 이제 뭐 당위적인 그런 주장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개헌을 관철해낼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국 자치분권 추진본부라는 그 천만인 서명운동 조직을 결성을 했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 또 지방의원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팬들께 협력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뭐 지방분권이라도 하자, 이것이 최소한의 합의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이번 그 지방선거에 동시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분을 좀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분 얘기는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면은 여당한테 힘을 실어주게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이제 이상수 대표님한테도 얘기했다고 하고, 근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안 하게 되면 가뜩이나 있는 것도 박살난다, 그런 느낌을 줘버리면은 좀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한테 개헌에, 그러니까 분권 개헌에 동의하는 국회의원한테 후원금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1,004원씩. 국민들이 1,000만 명이 서명을 하고, 1,004원씩 보냅시다. 근데 만약에 안 하는 국회의원들, 더 올려요? 아니, 이인영 의원한테는 1,004만 원을 줍시다. 네. 몇 많은 거예요? 500만 원 이상. 오케이,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안 한다, 나는 뭐 이거 정략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그런 국회의원한테는 자치권,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를 해서 스트라이크를 하는 겁니다. 뭐냐? 상하수도를 확 끊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집 앞에 청소 뭐 한다고 쓰레기 내놓으면은 그 수거 안 해가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가능한 아이디어죠?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은 다 동의를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은 그 지방에 있는 단체장들은 그 공천 권한을 국회의원이 세게 발휘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이제 그냥 국회의원 하라는 대로 조용히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시민들이 나서서, 아니 우리 동네 발전시키려고 하는 마을 자치 하겠다는 분권에 대해서 왜 반대하느냐, 그 반대하는 국회의원한테는 뭐든 간에 우리 지방정부가 누리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권리 이런 것들을 그 사람한테는 주지 말자, 초초해주지 말고 상하수도 끊어버리고 전기까지 끊어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농담 같지만은 그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서 동의하는 자는 촉진해주고 지지해주고, 동의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음식적으로 가야 뭐가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분권은 그 민권과 관권을 결합시켜서 하면 참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지방정부가 상당히 고난이 센 관권이거든요. 우리 시민들은 관권을 다 싫고 나쁜 걸로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정당한 관권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지방 분권 세력들이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뭐 많이 결집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팬에서도 그 의지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아마 그 분권,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새마을 하는 분들하고 또 이 시민운동 하는 분들하고 이 문팬하고 이 합의의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거는 왼쪽 길도 아니고 오른쪽 길도 아닙니다. 나라의 뿌리를 깊게 박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 자치분권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대중들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분권을 해야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문팬 여론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김영우 총장께서는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열기를 잠깐 이렇게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방분권의 전조사시면서 또 새로운 길을 항상 지금 모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이국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앞에는 조금 흥분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난 1년 동안의 그 경과를 일반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국회의원들 사이에 이런저런 사파 싸움을 얼마나 싸늘한 눈으로 보고 있는가, 이를 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 이런 것 좀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상수 장관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평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저는 정당 정치를 좀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1987년도에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85년 때부터 당시에 야당이던 신한민주당과 당시에 여당이던 민정당이 그 나름의 헌법 개정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대통령 직선제, 한쪽은 내각 책임제, 또는 지금 불러보면 이현수병 무죄라 비슷하게라도 지금 여야의 정당들은 개헌특위에서 모여가지고요 함께 얘기하고 쟤들 때문에 안 된다 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표를 2개 가지고 하나는 지역구에서 우리 의원 같으면 뽑고 다른 하나는 정당에다가 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당이 정당 구실을 해야죠. 대한민국의 정당이 헌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인 의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의제에 당론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정당이든지 지금 가서 홈페이지를 뒤져보셔요. 그 정당들 중에 단 하나라도 그 당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신임을 걸고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도 나와 있는가? 저는 이건 정당으로서 우리가 준 표를 받아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협상이 되려면 각각 자기 당 안, 국민들에게, 자기 지지자들에게 약속한 안이 있어야 그 안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협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집권 여당도 안이 없잖아요. 네? 집권 여당이 안이 있으면 국민들, 지지자들한테 설득하고 조그만 당부터 설득해가지고 조금씩 고치고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이랑 한번 크게 한번 딜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 일이 되는 거지. 아니 우리 아파트 전세 할까 말까 그거 결정할 때도 밀고 당기기 해서 하지 않습니까? 안에는 보관이 있는 건데 내 마누라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알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표를 받아가고 거기다가 정치자금도 다 받아 쓰시는 분들이 왜 국민 앞에 헌법 개정이라는 이 대사를 놓고 각 정당이 책임지는 초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안도 없으니까 타협이 될 리가 만무하죠. 그러니까 권력구조가 타협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기본권도 기다려라, 헌법 지방분권도 기다려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양원제만, 지역대표용 상원제만 안 하기로 하면 현재의 권력구조 속에서 지방분권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2년 전에 그런 안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양원제만 좀 미뤘다 하자 하면 지금 기본권 확실히 확대하고 지방분권 확실히 하는 거
현행 헌법의 약간의 보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의 양 자체를 줄이면 그 다음에 2년 뒤에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그 남은 권력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구조에 관한 타협을 우리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해도 여야 당이 한다니까요. 제가 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끝나시고 하시죠. 한 가지만. 하세요. 네, 한 가지. 그거 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까 뭐 사회자가 말씀하신 거를 제가 말씀을 못했는데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은 각 지역 단위에서의 직접 민주주의를 사실상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주민이 스스로 자치하고 싶으면 하고 자치를 못하겠으면 우리 자치 못하겠으니 우리 행정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 결정을 누군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 하자. 물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틀 속에서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다 라는 거는 헌법에다가 박아놓자. 그 주장입니다. 지금 나아가서 우리 나라 전체로는 지난번에 나라가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엄청난 위기에 빠졌을 때 사실 국회의원들은 그 탄핵 소추하셨고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했지만 그렇게 몰아간 거는 누굽니까? 그 결정을 만들어낸 건 누굽니까? 지금 이인영 교수 제가 교수라서 자꾸 교수 얘기하는 이인영 의원님 얘기하시듯이 헌법 개정 과정에 영 안 되면 국민들이 좀 나서 주셔야겠습니다라고 아니 그 나설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세요. 헌법 개정안 안에 국민투표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안을 가지고 와서 국민들이 좀 나서 달라고 해야지. 그런 안도 없이 안 좀 만들게 국민들 나서 주세요. 이건 앞뒤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에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훨씬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제가 저희가 이제 30분까지잖아요. 30분까지인데 어쨌든 이제 문팬 여러분께도 정말 그 질문할 기회들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저희 한정돼 있어 질문할 기회가 지금 없고 이제 나중에 문팬 카페에서 질문을 받고 나중에 답변하는 그런 모양새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1분씩만 이렇게 말씀 반론하시거나 꼭 내가 이 말을 꼭 하지 않으면 오늘 밤 잠을 못 잔다. 이렇게 하실 말씀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양해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할 기회를 못 드린 거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이인영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민주당에 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아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도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저희들 개헌특위 처음 출발할 때 저희 안을 좀 어느 정도 다듬고 들어갔습니다. 다만 5년 후에 돼요. 그냥 지금 하지 마요. 예, 조금 이따가 저한테 한번 따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근데 다만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열어놓고 계속 토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형태를 결정해놓고 토론하면 쟁점이 너무 탁 경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꼬이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그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토론과 협상의 유연성 이런 것 때문에 정부 형태와 관련해서 좀 열어놓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개헌특위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그 공감폭을 형성하고 들어갔고 지금 의총을 통해서 연속적인 의총을 통해서 그 기준 가이드라인을 지금 슬슬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당론으로 명확하게 해서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조만간 그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별하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개헌을 하려고 하는 진실이다. 진실성을 보이는 거다. 역지사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딱 우리는 이런 안이고 니네는 그런 안이기 때문에 달라 이렇게 하고 선을 그어버리면 개헌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안이야. 저쪽이 어떤 안인지 분명히 알면서 이런 안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름을 확정하지 않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최선을 다해서 합의하려고 하고 타협이나 조정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는 꼭 개헌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공방을 주고받으려고 했으면 제가 벌써 여러 사람 눕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는 거는 개헌의 주인은 저희는 결국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론이 67%쯤 넘어갑니다. 4년 중임 완전 삼권 분립형의 대통령제 이걸 주장하는 분들이 한 45% 가까이 있고 심지어는 지금 5년 단임에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굉장히 과도하게 집중됐다고 비판받는 이 안을 지지하는 분도 한 2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제가 한 20%에서 25% 많으면 나오고 적을 때는 17%까지 나오고 내각제가 7%에서 10% 이렇게 밑으로 나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무조건 합의해야 된다고 국민들의 그 절대다수의 여론을 등한시하고 무조건 합의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는 그건 좀 지금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본권의 핵심은 주권이고요. 기본권의 최고는 주권인데요. 그 주권자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는 정부 형태가 뭐냐? 국민 주권에 가장 근접한 정부 형태가 뭐냐? 이 부분들을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정부 형태 단순하게 합의에 들어가는 거 그게 쉽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고충 때문에 기술적인 그 고민으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 어렵지만 이렇게 혼나면서도 그냥 조금씩 나가는 거지 네. 다른 일은 없다 이렇게. 네, 3월 13일까지 꼭 힘내십시오. 네, 이상수 장관님. 네.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잠도 안 오고 이따만 식사도 안 될 것 같아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비자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얼굴을 좋아할 때 처음에는 코는 크게 하고 눈은 적게 하라.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코를 적게 하고 눈도 정교하게 한다고 하면서 크게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코를 깎을 수도 없고 눈을 키울 수도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단계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저대로의 그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헌법이라는 것은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을 통해서 시대 정신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타협하고 단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헌법 개정이 잘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해놓고 다음 기회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예 국회가 뭡니까? 권력 구조에 관한 그 논의를 안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별로 깊이 있게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그래서 좀 권력 구조에 관한 논의를 좀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 특위가 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보이고 권력 구조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논의를 좀 활발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요. 이 논의가 안 돼가지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개헌을 하려고 해도 개헌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떻게 하든 간에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는데 방금 이인영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의 여론은 이미 정해졌다. 한 80%나 70% 정도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주장한다고 하시지만 나는 여론조사를 했을 때 과연 그 여론조사에 가신 국민들이 정확히 알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충분히 학습받고 토론해서 의견을 표출한다면 그 의견은 상당히 믿을 수가 있겠지만 지금 뭡니까? 혼합형 대통령제 하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은 그래서 겸허하게 생각하시고 서로가 정말로 터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힘이 있는 집단입니다. 제가 볼 때 특히 SNS에서 우리 문팬의 어떤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뭡니까? 좀 SNS에 들어가서 개헌 논의 빨리 해라. 특히 권력구조에 대해서 빨리 논의해라 말이야. 시작해라. 예? 안 하느냐? 사보타치 하지 마라. 만일에 사보타치 하는 당은 앞으로 지방선거 때 이뤄주지 않겠다. 이런 좀 많은 그 논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개헌 전재단실 우리 이상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영 부장님 무슨 1분 내로. 네. 네. 네, 아이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좀 이따가, 네. 저는 할 얘기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용훈 교수님. 네. 네, 저는 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헌법 개정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하실 때 하셨던 그 이야기를 좀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사실 선거법은 헌법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헌법적 법률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이상수 장관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못한 그 타협을 권력구조의 타협과 선거제도의 타협을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개헌이 다 안 됐다라고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국민들께 솔직히 제 개인 생각으로는 1월 한 20일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그때까지 그게 안 되면 개헌특위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를 하셔가지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 같은 것들이 매우 어렵겠으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요 다음에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20대 국회가 한참.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현행 권력구조 속에서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확실히 확대하고 기본권의 주요한 부분들을 바꾸어서 시대정신을 담고 또 촛불 들고 다시 추운데 나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것 정도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저희가 안을 드릴 테니까 그걸 잘 보시고 의견을 주셔서 6월 14일 날 하자. 이렇게 하면 홍준표 대표가 왜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자기가 네. 저는 그렇게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고요.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 국민들께 이게 도리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땡. 작년에 이거 직전입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작년에 1,몇백만 명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정 중단을 막고 뭔가 우리 헌정사의 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감격적인 사건인데 저 같은 헌법학자의 시각에서는 위태위태해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떨까 하는 그게 있어요. 네? 광장의 조증하고 일상의 울증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국민들께서 한번 나오셔서 보여줬으면 이걸 제도적인 수준으로 담아서 이제 다시 안 나오셔도 되는 여간에서는 안 나오셔도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답을 드려야 정치가 안정이 되지. 네. 만약에 헌법 개정 못한 상태에서 내년에 지방선거에 된다. 글쎄요. 국민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정치불신 네. 간다고. 고맙습니다. 오늘 가장 순서를 많이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문팬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시간 동안 토론을 지금 했었고요. 그랬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 여기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우리 문팬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 모셨는데요. 한 말씀 듣고 오늘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도 서울시장이 박원순에서 좋으시죠? 이런 장난 이렇게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그 옛날에 어디 한 군데 빌려줬다고 그냥 조선일보가 얼마나 그냥 우겨했는지 몰라요. 근데 무슨 팬클럽 송년회가 이렇게 진지하고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옆에서 조금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신데요. 근데 사실은 그래야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될 정도의 저는 절박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과 열정 때문에 지난번 그 촛불 광장에 불길이 타올랐고 그것 때문에 정권을 교체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놓치면 저는 상당히 언제든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번 이 중국 방문 지금 그 뒷여파 보면 오늘도 제가 그 문화일보인가요? 그런 신문 보니까 그냥 이게 완전히 외교 참사라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눈길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장으로서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확고히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위상이 크고 또 그거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겠죠? 네. 그 대답이 좀 적네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좀 전에 헌법 말씀도 하셨지만 헌법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경제라든지 결국 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이게 우리 정부가 안정적으로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서울시와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다만인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정부가 성공적으로 5년을 잘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까지 여러분 가야 되겠죠? 네. 50년은 가야 되겠죠? 네. 함께 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를 잘 뒷받침해 주시라고